연쇄살인범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패티시와 성도착증을 갖게 될까요? 그리고 손톱 길이와 살인적인 성향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키라를 만나는 이 시점에선 이미 몇 년 동안 연쇄살인범으로 활동했고 수십 명의 희생자가 있었죠. 또한 키라는 잘 차려입고 자신을 표현하고 말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의 매력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키라는 일반적인 연쇄살인범들이 갖고 있는 불안정한 정신상태나 자기관리가 안 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죠. 예를 들어 테드 번디는 매력과 잘생긴 외모로 유명했고 존 웨인 게이시는 평소에 광대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며 겉보기에는 사회에 잘 융화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코패스의 시선으로 키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왜 키라는 희생자들의 손만 갖고 다니는 걸까요? 과거부터 키라는 손에 대한 패티시를 가지고 있었죠. 더불어 네크로필리아도 보이고요. 의외로 현실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상한 종류의 도착증은 많다고 합니다. 마치 손과 대화를 하며 손을 인격체로 구분짓는 장면. 이 장면에서 행동은 좀 웃기긴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러한데, 키라는 고립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정상인인 척하기 위해 일부러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피합니다. 그리고 손이 대체제가 되어 사람 관계에 대한 복잡한 감정 없이 뒤틀린 형태의 통제를 갖게 되죠. 시체의 손에 묻은 소스를 빨아먹으며 성적인 쾌감을 얻는다는 건 어딘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키라의 경우에서처럼 패티시는 간단한 조건 형성을 통해 발달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물체를 성적 흥분과 연관시킨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연관성이 각인되어 더 강한 패티시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므로 키라에게 인간이란 복잡한 존재를 관리 가능한 부분인 손으로 축소시켜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대성화는 키라가 성적으로 만족스러워하는 힘과 지배의 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뇌의 특정 부분, 예를 들어 변연계와 두정엽은 성적 흥분 및 패티시즘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키라가 자연스럽게 시체의 손을 들고 다니며 공공장소에 앉아 피크닉을 즐길 만큼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손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향수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까지 알 정도죠. 이 장면에서 키라는 현실과 심각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고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있기에 죄책감이나 자신의 행동의 끔찍함에 대한 자각조차 없습니다. 특히 통제와 지배에 의존하는 나르시즘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잘린 손은 희생자에 대한 힘의 상징을 보여주고 사실상 우월감과 통제감을 강화하는 일종의 업적인 셈이죠. 이러한 것들은 연쇄살인범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키라가 매우 체계적이고 꼼꼼한 강박적인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디테일들이 있기에 잡기 어려운 범죄자가 된 것이죠. 이후 자신의 양복까지 완벽하게 맞추려 하고 코이치의 양말까지 바꿔주는 행위는 자신이 세운 질서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어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키라가 타겟을 잡을 때는 아름답고 잘 관리된 손을 가진 여성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심지어 반지가 헌신, 소유의 상징인 것처럼 반지를 낀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희생자에 대한 소유와 통제적인 환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조타로가 이 일격을 가한 것의 중요성은 키라의 우월감에 대한 감각을 산산조각 내는 장면이죠. 여태까지 키라는 범죄적 기량, 스탠드 파워, 그리고 사회적 가면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조타로의 공격은 이러한 믿음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며 키라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키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자신의 충동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규정함으로써 행동에 대한 책임을 주변 탓으로 돌리고 행동의 도덕적 함의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죠. 키라가 깨끗한 법의학적 기록을 유지하고 과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능력은 꼼꼼하고 교활한 성격임을 말해줍니다.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기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교한 방법을 개발했고, 자신의 흔적을 숨기는 이 기술은 높은 수준의 지능과 전략적 사고를 나타내죠.
中になんか削り節みたいなもんが入ってんな。 키라의 손톱 수집은 그의 강박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이는 때때로 사이코패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各指ごとに 이 손톱 조각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려는 모습은 종종 사회적 규범과의 단절과 통제감을 유지하려는 필요성을 반영하는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과 관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톱의 성장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상징적인 표현 역할을 묘사하죠. 그리고 더 빠른 성장은 고조된 스트레스나 지배하려는 강한 충동을 나타내는 반면 느린 성장은 평온이나 통제의 기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평가는 키라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외부의 측정 가능한 요소를 기반으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키라가 이러한 신체적 특징에 의존하는 것은 정상적인 도덕적 고려로부터 단절을 보여주며 사이코패스인 것을 나타내죠. まだこいつの筆跡すら完璧に真似できていない。 키라가 필체를 위조하는 능력은 그의 조종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설득력 있는 모방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음을 나타내죠. このキラヨシカゲ、ひょっとして今ホッとしたのか。 사이코패스들은 희생자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 장면에서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여 인간성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감정과 공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내죠. 이로 인해 사이코패스적인 경향과 시노부의 남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とぼけてやがる。 이 여자의 무례함은 키라 내면의 반응을 촉발하며 자신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재확립하고 지배감을 강화하죠. で生まれたサガというものは誰も抑えることができない。 커플을 죽이기로 한 결정은 자제력과 평소에 계산된 행동에서 순간적인 실수를 보였습니다. 이전 살인들은 훨씬 더 꼼꼼했지만 이번 살인은 거의 충동적인 셈이었죠. 人間は持って生まれたサガからは逃れられない。 이것은 조타로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려 해도 진짜로 충동을 완전히 억제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키라는 마지막 변신 이후에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이미 몸짓에는 거의 무적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키라가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뒤로 넘기는 방식은 크리스찬 베일이 아메리칸 사이코 영화에서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둘 다 비슷한 성격 상태를 가진 것 같죠. このキラヨシカゲに運は味方してくれている。 키라의 우월감과 오만함이 작중해서 매우 커진 장면이죠. 자신이 가진 무적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 절정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고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これは何かの。 패배에 대해 키라는 처음엔 부인과 망상을 하는데요. 특히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낀 사람한테 패배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부풀린 자아와 자아상이 현실과 인지 부조화되는 무능력함을 나타냈으며 진다는 것은 단지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これは夢なんだ。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키라는 인간의 절망적인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절망은 근본적인 두려움과 취약성을 드러냈죠. 그리고 키라가 쓰고 있던 가면의 균열이 드러나며 모든 망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나타내고 최후를 맞이하죠. 우리 인류는 짧은 역사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2025년이 된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어떤 질문에 따라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는 수수께끼들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 카마 이타치 같은 요괴 이야기는 현대에 들어서 피부가 칼에 베인 듯한 따가움 등으로 말하거나 소용돌이 주변에 있던 모래나 유리조각 같은 걸로 베이는 걸로 카마 이타치 효과를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팩트만 말하면 재미가 없다. 이 세상은 신비롭게 이는 유튜브 컨텐츠의 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조에서 나왔던 여러 현실 속 미스테리와 음모론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겠다. 스톤오션은 1부부터 6부 가운데서 저점이 굉장히 낮은 파트에 해당하지만 만화 제목에 걸맞는 기묘한 스탠드들이 많이 있다. 에피소드 15에서 조린은 징벌방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푸치는 조린이 디오의 뼈를 찾기 전에 제거하기 위해 4명의 스탠드 술사를 보냈다.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적이 바로 서바이버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이 스탠드는 술자가 직접적인 사용을 하지 않으며 물리적 형태조차 없는 미스테리한 스탠드다. 과거 회상 속에서 푸치는 디오에게 가장 약한 스탠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모든 능력은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서바이버가 가장 쓸데없다고 디오는 비평했다. 이 스탠드가 등장한 계기는 1982년 프랑스 로렌 지방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6명의 등산객이 실종된 후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이들은 서로를 처참하게 죽인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난투를 벌였으며 일부는 두개골이 박살났고 어떤 이는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시신에는 강한 충격으로 인해 형성된 치명적인 외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서바이버의 능력 때문이었다. 서바이버는 되뇌를 약하게 자극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약 0.07V의 미세한 전류를 사용해 사람들을 극도로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능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으면 이들은 싸움의 아름다움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바이버는 무려 3화에 걸쳐 계속 활성화되지만 술자인 구초가 죽음으로써 스탠드가 사라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푸치는 서바이버를 다른 스탠드 유저들과 함께 풀어놓음으로써 일종의 실험 도구처럼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건데, 예를 들어 비바노 웨스트우드는 처음에 자신이 스탠드 술사라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서바이버 덕분에 점점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전투 중에 스탠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또 흥미로운 건 디오가 이야기한 1982년 프랑스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진짜 미스테리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1959년 1월 이고르 디아틀로프가 이끄는 10명의 탐사대원이 러시아의 우랄 산맥을 탐험하던 도중 실종되었다. 이들의 사망은 그냥 보면 단순한 조난 사고처럼 보이지만 사망자의 시신을 분석해보니 일부는 심각한 외상을 입었고 어떤 이들은 혀, 눈썹, 입술, 그리고 심지어 혀가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걸까? 그리고 무엇이 이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한 채 60년 넘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이 사건에 좀 더 파고들면 탐사대 10명 중 6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공식 보고되었지만 나머지 3명은 심각한 둔기 외상으로 사망하였고 이 충격은 마치 차량 충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점은 이들은 텐트를 안에서부터 찍고 도망쳤다는 점인데, 다시 말해 무언가가 외부에서 이들을 공격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텐트를 찍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밝혀진 점은 발견된 시신들의 발자국을 보면 그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고 보기 힘들 만큼 일정한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이 이 사건을 더욱 미스테리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었으며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들이 있다. 공식적으로 강한 눈사태로 인해 탐사대원들이 갑자기 텐트를 벗어나 피난을 시도하다가 동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눈사태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이며, 또한 경험이 풍부한 탐사대원들이 눈사태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텐트를 설치했을 리가 없다는 점이다. 소련군이 비밀 무기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탐사대가 우연히 피폭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일부 시신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탐사대가 급박하게 텐트를 찍고 도망친 것이 강력한 폭발음이나 이상한 빛을 목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특정한 기후 조건에서 발생하는 초저주파 바람이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혼란과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시 말해 탐사대원들이 이유 없이 불안감에 휩싸였고 공황 상태에서 텐트를 찍고 뛰쳐나갔을 수 있다는 것. 일부 사람들은 설인 또는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탐사대원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만 이 가설은 증거가 부족하여 대부분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론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다. 러시아 법의학자 에드워드 투아노프 박사는 기존의 공식 보고서를 강력히 비판하며 탐사대원들이 내부에서 다툼을 벌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한 대원의 두개골에는 강한 타격 흔적이 있었으며 그의 손가락과 손등에는 방어 흔적과 상대를 가격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분석했다. 에드워드 박사는 이 사건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모든 시신을 다시 발굴하여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만 현실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낮다. 마치 퍼즐 조각의 절반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그림인지 맞춰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했으며 최종적으로 눈사태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설명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탐사대원들이 텐트를 찍고 뛰쳐나갔다는 점, 눈사태가 발생했다면 이들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했을 것이지만 이들의 발자국을 보면 너무나도 차분한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떠난 텐트 근처에서는 눈사태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공식 발표에서 말하는 눈사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텐트를 설치할 리가 없다는 점, 탐사대원들은 이미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었다. 결국 이 설명은 사건의 일부만 설명할 뿐 모든 의문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조조에서 이 미스테리를 서바이버라는 스탠드로 재해석하였고, 서바이버는 사람들의 전투 본능을 끌어올려 광폭하게 싸우게 만드는 능력으로 등장한다. 그렇게 현실에서도 탐사대원들이 무언가에 의해 극단적으로 공격적이 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에도 스톤오션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저평가된 능력을 살펴보겠다. 스톤오션에는 흥미로운 스탠드들이 많이 등장하며 이 중에서도 리키엘이 사용했던 스카이하이라는 스탠드는 로드라는 미스테리한 현상과 깊이 관련이 있다. 이 스탠드는 로드를 조종하여 상대방의 체온을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작품 속에서 로드는 고대 생물에서 진화한 미지의 생명체로 묘사되고 실제 연구에서 제기된 가설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엠폴리온은 로드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말하는데 원래는 바다에서 진화한 생물이었고 피부를 통해 물과 체온을 흡수하여 살아가며 뼈가 거의 없어 죽은 후에는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했다. 또한 수컷은 특정한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로드란 정확히 무엇일까? 이 미스테리는 1994년 멕시코의 UFO 연구가 호세 에스카밀라가 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가는 뉴멕시코 지역에서 촬영한 한 영상을 분석하던 중 빠르게 날아다니는 길쭉한 형태의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는데 이 물체는 마치 투명한 날개를 가진 외계 생명체처럼 보였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카메라를 통해서만 포착된다는 특징을 가졌으며 이후 에스카밀라는 이 미스테리한 존재를 로드라고 이름 붙였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로드가 포착된 영상과 사진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UFO 연구가들은 로드가 하늘을 나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착시 현상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각각 두 지역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멕시코의 한 동굴에서 로드가 촬영된다. 이 동굴은 스왈로스 동굴이라고 불리는 장소로 세계적인 베이스 점핑 명소로 유명했고 이곳에서 다이버들이 점프를 하다가 촬영한 영상에서 로드가 포착된 것이었다. 또한 다른 지역인 일본에서도 로드가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어 한 TV 방송국이 로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로드는 일본 전역에서 유명한 미스테리 생명체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작가는 스톤오션을 집필 중이었으며 아라키는 이 미스테리한 현상을 바탕으로 리키엘의 스탠드 능력 스카이하이를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영상들로 인해 로드는 다시 한번 엄청난 논란이 되었다만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다르게 해석했는데 이 결과 카메라의 프레임 속도와 노출 시간이 특정 조건과 맞물리면 곤충이 마치 로드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다시 말해 로드는 실존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단순한 착시 현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카메라 렌즈의 셔터 속도가 곤충의 날개질 속도와 맞지 않으면 곤충이 길쭉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촬영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로드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순한 광학적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밝혀진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연구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봤던 로드는 정말 전부 착시 현상인지, 지금까지 목격한 로드 중 일부는 실제 미지의 생명체가 아닌지, 현대의 기술이 아직 검증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존재일 가능성은 없을지, 어쨌든 이런 미스테리는 조조에서 더욱 흥미로운 방식으로 해석되어 스톤오션에선 로드를 단순한 착시 현상이 아닌 오랫동안 인간이 인식하지 못했던 진짜 생명체로 설정했고 이것을 리키엘의 스탠드 능력인 스카이하이로 구현한 것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로드는 단순한 착시 현상일까? 아니면 정말 미지의 생명체일까? 이번 주제는 바로 사이비 종교와 집단 자살 사건들이다. 조조에서는 켄조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사이비 종교의 교주이며 실제 역사에서 발생한 사이비 종교 사건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캐릭터다. 그러면 이제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현실 세계의 사건을 살펴보자. 우선 사이비 종교란 무엇일까? 사이비 종교는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종교 집단을 의미한다. 특정한 교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외부 세계를 배척하거나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이비 교주들은 사람들을 쇠뇌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짐 존스라는 사이비 교주가 900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독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여 대규모 집단 살자를 유도한 사건이다. 데이비드 코레시가 신도들과 함께 화재로 집단 살자한 사건이다. 마셜 애플 화이트라는 사이비 교주가 39명의 신도들과 함께 외계인과 함께 떠난다며 집단 살자를 한 사건이다. 아사하라 쇼코가 이끈 사이비교가 살인가스를 사용해 도쿄 지하철을 공격하여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켄조는 과거 사이비 종교를 이끌었던 교주였으며 신도 34명과 함께 집단 살자를 시도했으나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사이비 교주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켄조도 자신의 능력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사이비 교주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켄조는 드래곤즈 드림이라는 스탠드를 사용한다. 이 스탠드는 운명을 예측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길의 방향과 흉의 방향을 제시하여 술자의 공격을 적에게 완벽하게 명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상대의 공격을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다. 그런데 드래곤즈 드림은 매우 특이한 점이 있다. 중립성을 지키고 상대에게도 풍수의 방향을 알려준다. 스탠드 능력 자체가 편파적이지 않기에 누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켄조는 조조에서 그냥 일회성 악당이 아닌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 이 캐릭터를 통해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과 인간의 맹목적인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켄조라는 캐릭터를 단순한 만화 속 인물로만 봐야 할까? 아니면 현실에서도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까? 현실에서도 우리는 종종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 사건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믿고 있는 것들 또한 언젠가 허구로 밝혀지지는 않을까?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가장 큰 미스테리일지도 모른다.